안녕하세요. 저는 일남 일녀를 둔 60대 후반의 평범한 엄마 이영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했던 전 사위가 비참하게 무너진 통쾌한 사연입니다.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아이들이 한창 학교에 다닐 무렵 큰 병을 앓으며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잘 살아왔던 우리 집이 남편의 병환으로 인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었죠. 남편의 긴 투병 생활과 함께 저희 집 형편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남편은 당연히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저도 남편의 간병 때문에 일을 길게 할 순 없어 짧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 형편은 나아질 길도 없이 오랫동안 어려웠습니다. 그 고생 끝에 남편이 괜찮아졌다면 참 다행이었겠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가세는 이미 급격히 기울었고 집안의 가장 노릇은 고스란히 장녀인 제 딸 서희의 몫이 되었어요. 저희 큰딸 서희는 너무나도 야무지고 미련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참 잘해서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도 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학원도 잘 못 보내줬는데 혼자서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던지요. 선생님들도 서희를 기특해 했습니다. 결국 서희는 명문대에 합격도 했는데 엄마로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서희가 명문대에 합격한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살기도 했고 또 서희가 말을 안 했거든요. 서희는 자기 혼자서 등록금을 도저히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입학을 포기했던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았기에 왜 그랬냐고 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랫동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에 돈도 많이 빌렸고 빚도 많이 진 상태라서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재간이 없긴 했거든요. 결국 서희는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아니라 좀 떨어진 지방의 대학교에 4년 등록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했고요. 서희는 이것도 좋다고 했지만 전교 1등을 놓지 않았던 서희에겐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었죠. 서희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비와 용돈도 벌고 남은 돈으론 저희 집 생활비도 보탰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해도 서희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애가 고생이 많은지 살이 쭉쭉 빠져있고 손마디도 거칠어져 있는 게 도저히 20대의 청춘을 즐기는 대학생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학교 공부하고 어찌나 과로를 했는지 코피까지 종종 흘리는 것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딸의 고생을 알면서도 소리 죽여 우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참으로 무능하고 죄 많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고 남는 시간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활비 정도만 벌 수 있었는데 딸이 아르바이트하고 노력하면서 따로 지동생 등록금으로 4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동생은 자기처럼 원하는 대학을 포기 말라는 거였죠. 그걸 알고 저도 저희 아들도 눈물을 펑펑 흘렸고 저희 아들은 지금도 자기 누나에게 늘 고마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은 저희 큰딸이 가장의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어린 딸한테 가장의 역할을 지우게 한 것 같아 저는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죠. 참 고단하게 살아온 딸이었기에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잘 취업하고 또 저희 딸만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가 바로 첫 번째 사위인 유철민이었어요. 착하고 그간 고생 많이 하며 살았던 딸이기에 그토록 좋은 사람 만나길 간절히 바랬건만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첫 번째 사위는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을 마구 훑어보며 무시하는 듯한 눈빛도 그렇고 말투에도 묘하게 섞인 거만함이 거슬렸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서희 씨가 생활력이 강해서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 딸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기보다 생활력이 강해서 좋다는데 엄마인 제 입장에선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죠. 저는 썩 마음에 안 들었지만 딸이 유철민을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서희에게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도 했는데 서희는 철민 씨가 말은 툭툭거리지만 심성이 착하고 남자답고 든든하다며 잘 살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야무지고 똑똑한 딸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저도 한두 번 본 걸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기에 오랫동안 사귀어온 딸이 보는 게 맞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딸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시시콜콜 말을 하지 않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첫사위 유철민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죠. 유철민은 결혼 생활 내내 처가가 가난하다고 서희를 개무시했다고 하더군요. 제 딴에는 사위가 오는 날이면 없는 살림을 털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곤 했는데 유철민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 이 나물에서 쿰쿰한 냄새가 좀... 아유, 그런가? 어제 무친 건데 쿰쿰하면 먹지 말게. 그리고 갈비도 너무 질겨요. 턱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너무 짜기도 하고. 그런 식인 겁니다. 저는 너무 무안하고 부끄러웠고 저희 딸도 굳은 표정으로 그만하라고 유철민을 흘겨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여지없이 싸웠나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사위가 거의 저희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저희 딸을 보내주지 않았죠. 서희가 가타부타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는 인간 없다더니 유철민 그 인간은 기어코 돌이킬 수 없는 사단까지 냈습니다. 여자가 생긴 거였죠. 그것도 아주 뻔뻔하고 대범하게 서희가 회사 간 틈을 타서 상간녀를 안방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서희가 몸이 안 좋아 조퇴를 하고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날 현관에서 낯선 여자의 구두를 보았고 안방에서는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추악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딸의 심정이 얼마나 기막히고 무너졌을지. 그런데 유철민은 외도를 들키고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딸 탓을 했다더군요. 유철민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집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서희가 자기가 버는 월급을 아껴 제 병원비와 약값으로 쓰라며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보내줬거든요. 그걸 꼬투리를 잡으며 생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야금야금 돈 빼돌려서 네 친정 먹여 살렸잖아. 아픈 엄마를 위해 30만 원 보내준 게 무슨 친정을 먹여 살렸다는 건가요? 심지어 저희 딸도 돈을 벌었기에 맞벌이였는데요. 딸 입장에선 유철민이 평소에 돈 쓰는 걸로 하도 생난리를 치니까 저한테 보내주는 돈은 말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으면서 저 생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딸더러 도둑년 소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유철민은 지가 바람피고 상간녀를 지방까지 불러들였으면서 오히려 저희 딸이 돈을 친정으로 빼돌렸다느니 갖은 누명을 씌워서 협박을 한 거죠.
자기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 많고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면서요. 너무 지쳐버린 딸은 싸울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사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자료 한 푼 받아내지 못한 채 이혼을 해야 했거든요. 저한테 티내지 않고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던 딸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온 순간 결국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딸이 쏟아낸 눈물은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제 뼈에 사무쳤죠. 내 잘못이다.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어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고 무시당하게 만들었구나. 죄책감에 딸을 끌어안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란 딸이지만 결국 상처만 남긴 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였죠. 이혼 후 제 딸 서희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 활발하고 야무지던 아이가 대인 기피증에 걸린 듯 말도 없어지고 회사와 집만 오갔죠. 게다가 하루는 밤중에 혼자 술을 마시고는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을 하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시간이 약이려니 하며 딸의 곁을 지키면서 마음을 달래주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칠흑 같던 서희의 인생에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조심스럽게 만나게 된 지금의 사위 덕분이었죠. 이름은 장동석이었고 서희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고 홀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서희야, 너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아니?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느냐고. 네가 또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 엄마는 죽어도 못 본다. 하지만 서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비록 첫 번째 결혼도 엄마 말 안 듣고 실패한 거 알아. 그런데 엄마,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이 사람은 달라. 아픔이 있지만 어른스럽고 든든한 사람이고 서로 보듬어주며 살고 싶어. 걱정이 됐지만 서희도 많이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허락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제 진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서희는 장서방과 살면서 많이 행복해했고 긍정적으로 변화가 컸거든요. 물론 서희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죠. 장서방의 딸 민지는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 엄마를 잃었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요. 서희는 억지로 엄마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텅 빈 옆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교복을 다려주며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서희의 진심 어린 마음에 얼음장 같던 아이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고 나중에는 친모녀처럼 아주 잘 지내더라고요. 장서방은 그런 서희의 노력을 너무 고마워했고 장서방도 그만큼 서희에게 또 저에게도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둘 다 2번째 가정을 이루는 것인 만큼 서로 더 신경 쓰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죠. 그런 과정을 거치며 그 누구보다 끈끈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인품이 참 훌륭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하던 날 제 투박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장모님, 서희 씨처럼 귀하고 고운 사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 씨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귀하게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서희에게도 참 잘했고 저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죠. 게다가 장서방은 지역에서 꽤 큰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데요. 자수성가한 알짜배기 사업가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넘쳤는데 그렇다고 결코 돈 자랑을 하거나 거드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죠. 그런 사이 덕분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서희가 사랑받으며 행복하고 평온한 모습에 저도 그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저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장서방이 저희 집 생활비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을 하던 습관이 들었는지 또 장서방이 저까지 도와주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아마 서희의 첫 번째 결혼 때 유철민이 저희 딸더러 너네 친정에 몰래 돈 퍼다 준 도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로 남았는데 지금도 사위가 제 생활비까지 주려고 하니 걸리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장서방은 그때의 유철민과는 아예 인격 자체가 다른 사람인 걸 알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저도 사지 멀쩡한데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영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장서방의 마음과 별개로 제 마음 한구석엔 생활비를 거저받기가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걸 알게 된 장서방은 저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편히 쉬세요. 용돈이나 생활비는 제가 부족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이제라도 푹 쉬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제가 일하는 걸 극구 만류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아니네 이 사람아.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어떻게 자네 등골만 빼먹고 있겠나. 몸 성할 때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내 용돈이라도 벌고 손주들 과자라도 사줘야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게. 결국 저는 다시 일을 알아봤더니 장서방은 그러면 차라리 자기 건물에서 일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처우가 열악할 수도 있으니 자기 건물에서 일을 도와주시라고 했던 거죠. 건물 관리소장은 제가 장모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혹여나 건물 주인이 사위인데 장모를 청소시킨다고 하면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사위 체면이 깎일까봐 그랬던 거죠. 장서방은 내내 마음 불편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일을 시작하고 나니 그리 마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해 건물을 쓸고 닦았습니다. 사위 건물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청소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소소하게 잘 지냈습니다. 장서방은 툭하면 일 그만두시라고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제 몫을 하려 노력했죠. 일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맙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인간 말종 유철민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1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빨아 바닥을 구석구석 닦고 있는데 저쪽 입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낯익은, 아니 꿈에서도 치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자리가 몫이 좋네요. 위치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고. 왜 저희 장인어른이 꼭 여기여야 된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설마 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나 전 사위였던 유철민이었습니다. 4년 전 제 딸을 비참하게 내쫓았던 그 얼굴. 유철민 옆에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사장님, 사모님, 여기가 우리 시내에서 유동인구 제일 많은 황금입지예요. 베이커리 카페 하시기엔 딱이죠. 서로 못 들어와서 안달난 곳인데 마침 자리가 난 겁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유철민 옆에 그 여자는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대형 베이커리 체인점 대표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유철민은 전에 그 상간녀랑은 헤어진 모양이고 무슨 재주인지 그 부잣집 외동딸을 낚아챈 모양이었죠. 예비 장인이 그 외동딸에게 베이커리 카페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 모양이었고 카페 자리를 약혼남인 유철민과 같이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유철민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내 딸은 저 인간 때문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한동안 괴로워했는데 저 인간은 무슨 재주인지 부잣집 딸까지 물어 인생 고쳐보려 하고 있구나 싶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걸어오던 유철민이 저를 딱 보게 된 거죠.
그는 처음엔 흠칫 놀라며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제 낡은 작업복과 고무장갑 그리고 대걸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그는 비웃음을 띠며 다가왔죠. 이게 누구십니까? 세상 참 좁네 좁아. 여기서 딱 이렇게 마주치다니.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내리더군요. 하긴 그 딸의 그 엄마지. 무능한 것도 유전이라더니 팔자 어디 가겠어? 서희개는 뭐하고 살아요? 듣자하니 어디 건설하는 남자랑 결혼했다던데. 어디 노가다꾼이라도 한 명 잡았답디까? 제 딸의 이름이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자 당장이라도 들고 있던 걸레반물을 그 면상에 끼얹고 싶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사인의 건물에서 행패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를 참으며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자 유철민은 신이 났는지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내가 말했지. 내가 전에 살던 여자가 허구한 날 생활비로 지네 친정 도와주던 거 걸려서 정 떨어져서 이혼했다고. 이 사람이 그 여자 엄마야. 내 등골이나 파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그때 이혼 안 했으면 나까지도 시궁창에 빠졌을 거야. 여자는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오빠 진짜 고생했겠다. 이혼하길 잘했네. 계속 등골 빼먹힐 일 있어? 얼른 가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대걸레 자루를 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유철민이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그 익숙하고 듬직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사위 동석이었습니다. 말끔한 옷의 장서방이 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웃으며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유철민은 장서방도 고깝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아, 그 노가다 한다는 새사위인가 보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 김 소장이 반갑게 저희 장서방하고 인사를 했죠. 아유, 장 사장님 오셨어요? 1층 상가 계약건으로 손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 말에 유철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 사람한테 왜 말하세요? 그 말에 김 소장이 말했죠. 왜 말하긴요. 이분이 이 건물 주인이니까 말하죠. 계약을 하려거든 이분과 해야 되니까요. 예? 유철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좀 전에 저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른 남자가 이 건물의 사장이라고 하니 엄청 당황한 거죠.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유철민이 당황하며 장서방을 위아래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동석이는 유철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너무 힘든 일까지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저 진짜 서희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만하시고 저랑 식사하러 가세요. 김 소장님, 손님에게 상가 소개 잘 부탁드리고 나중에 계약하실 것 같으면 연락 부탁드려요. 장모님, 어서 식사하러 같이 가세요. 장서방의 말에 유철민은 입을 떡 벌린 채 뻐끔거리며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서방, 이 사람을 공교롭게 여기서 다 보게 됐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서희 그 전남편이라는 그 작자야. 오랜만에 마주쳤는데 나 보자마자 아직도 이러고 사느냐고 비아냥거리네.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아직도 똑같네 똑같아. 제 말을 듣자마자 장서방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평소 장서방은 사람 좋고 서글서글한데 미소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싸늘하게 유철민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김 소장에게 김 소장님. 예, 사장님. 이분한테는 저희 매장 계약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하고 다른 분 하신다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장서방의 단호한 말에 유철민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어딨긴 여기 있죠. 내 건물인데 내 마음이지.
그쪽이랑은 계약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상황이 급변하자 유철민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도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유철민은 자존심을 부리면서 어이가 없다며 넘쳐나는 게 건물인데 자기들이 손해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하! 최서희가 뭔 재주인지 돈 많고 순진한 남자 잘도 꼬셨나 보네. 아주 팔자 폈겠어.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눈이 뒤집혔는데 저보다 먼저 장서방이 유철민의 멱살을 휘어잡았습니다. 등치 좋고 힘 좋은 장서방이 유철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멸치마냥 흔들리더라고요. 당신 입 조심해. 어따 대고 남의 아내를 함부로 입에 올려. 내가 들은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잘났다고 그딴 소리야. 장서방이 으름장을 놓자 유철민은 겁에 잔뜩 질렸지만 옆에 지 약혼녀도 있다 보니 쪽팔린지 욕을 퍼부으며 놓으라고 퍼덕퍼덕 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장서방이 유철민을 확 뿌리치자마자 이번엔 제가 대걸레를 들고 유철민에게 확 위협을 했습니다. 유철민은 으악 소리를 내며 미쳤느냐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내 딸 눈에 피눈물 내더니 모자랐다고 그딴 소리야. 우리 집 무시하고 우리 딸 개고생 시킨 것도 모자라서 신혼집에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바람질이나 핀 더러운 인간이 사람 새끼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엔 피고름이 나오는 법이야. 썩 꺼져. 우리 사이 건물 더럽히지 말고. 제 말에 유철민은 재수가 없다느니 욕을 했고 장서방이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씩씩대더니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라고요. 저희 장서방은 김 소장에게 유철민과 같이 온 여자에 대해서 물었고 그러면서 유철민 옆에 여자가 지역 유명 베이커리의 대표 딸이라는 얘기도 하게 되었죠. 장서방은 지역 유지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그 베이커리 대표 연락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장서방은 곧바로 전화를 연결했고 정중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저 장동석입니다. 안녕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 따님이 베이커리 카페 매장 자리를 알아보러 저희 건물에 왔던데 함께 온 약혼남인지 뭔지 남자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철민이라고. 들어보니 따님분 남자친구라고 하던데 맞나요? 하여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사실 제 아내 전 남편인데 아주 악질에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외도까지 저지른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누명까지 씌워 내쫓고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친구입니다. 게다가 지금 제 건물에서 저희 장모님께 행패까지 부렸고요. 따님 인생이 걸린 문제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그 대표의 분노 섞인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아마 그 대표 앞에서는 설설 기었을 테고 그런 인간인지 몰랐던 모양이었죠. 그 후로 당연히 유철민의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유철민은 지 약혼녀와 베이커리 대표에게는 오히려 저희 딸이 외도를 하고 잘못을 한 것처럼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대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의 딸하고도 헤어지라고 했답니다. 유철민이 정신 못 차리고 매달리니 사람 시켜서 흠씬 두들겨 때리기까지 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팔자 고쳐보려던 유철민은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던 거죠. 저는 저희 사위 덕분에 그 치졸하고 야비한 전사위 유철민에게 한 방을 먹인 것 같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식사 자리에서 장서방은 신용카드 한 장을 주더라고요. 장모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청소일 그만두시고 제가 모자람 없이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서희랑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분들이랑도 자주 만나고 좀 편안하게 사세요. 저 장모님 호강시켜 드릴 능력 차고 넘칩니다. 돈 걱정 전혀 마시고요. 장서방의 말에 서희가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울먹거렸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동석 씨랑 내가 다 갚으며 살 테니까.
활짝 웃는 딸의 얼굴과 그런 딸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듬직한 사회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가난 때문에 딸에게 죄인처럼 살았던 제 마음의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순간이었죠. 인과 응보라는 말 정말 있나 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유철민 그 인간은 평생을 후회와 비참함 속에서 살 거고 반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딸 서희에게는 이렇게 큰 복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든든한 사위와 효녀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까지.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미용실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게는 4년간 동거하며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게 엄마의 반대를 핑계로 결혼을 미뤘고 급기야는 잠수 이별까지 통보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의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었더군요. 게다가 그 여자와 몰래 결혼식까지 올리려 한 걸 딱 들켰죠.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깽판 치러 갔던 저였지만 결혼식장에서 신부 얼굴을 보고 박장대소하며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제가 굳이 깽판 칠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난리법석이 났던 그때의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전 연인이었던 조용진은 CCTV 설치를 하는 회사에 다니는 설치기사 직원이었는데요. 원래는 저희 미용실의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돈과 대출금까지 합쳐 제 미용실을 개업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조용진은 저희 미용실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죠. 3주에 한 번씩 정도 와서 머리를 자르고 가던 손님이었는데 훤칠한 키에 남자답게 생긴 얼굴 그리고 늘 깔끔한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야외에서 CCTV 설치하는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땀도 많이 흘리고 피부도 많이 타고 그래서 외모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3주에 한 번씩 와서 정리를 하고 일할 때 말곤 옷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화장품도 이것저것 바르면서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저랑도 머리 자르면서 미용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러면서 더욱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사적인 질문도 던지더라고요. 저도 아예 관심 없는 남자가 그랬으면 그런 질문조차 싫었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그 남자에 대한 호감이 있었거든요. 싹싹하고 유머러스하고 남자다운 모습이 언젠가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연애는 알콩달콩 좋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와 여동생을 건사하며 살아온 K 장녀거든요. 그래서 평생 누군가에게 기댈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은데 용진 씨는 처음으로 저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늦게 마감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 가게 소파에 쓰러져 있으면 용진 씨는 저희 미용실로 와 야식도 시켜주고 집으로 태워다 주기도 했어요. 우리 미정이 오늘도 고생 많았네. 용진 씨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가게에 널린 머리카락도 말없이 쓸어 담아주곤 했습니다.
그 다정한 말 한마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사귀었을 때 용진이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어차피 매일 보는데 뭐하러 각자 월세 내면서 살아? 그냥 합치자. 그 돈 아껴서 우리 결혼 자금 모으는 게 낫지 않아? 저도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늘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미용실 근처에 투룸 빌라로 월세방을 얻어 살림을 합쳤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더 많이 냈지만 그런 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고 정식으로 집을 구하면 돌려받을 돈이었으니까요. 동거를 시작하긴 했지만 오래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한 1년 정도 하다가 자연스레 결혼을 하겠거니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고 1년이 넘어갈 때까지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쯤 되니 용진이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동거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언제 결혼해?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자기 정식으로 인사시키고 싶은데. 결혼? 난 지금도 좋은데 아직 우리 준비도 덜 됐는데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이렇게 같이 사는 게 결혼이랑 뭐가 달라. 그렇긴 하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싶고. 그런 게 뭐 중요한가? 이미 우리 부부처럼 같이 살잖아.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하자. 저는 서운했지만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명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 있는데 기약 없이 자꾸 미루기만 하니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야? 그제야 용진이는 어렵사리 진짜 이유가 있다면서 털어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 용진이의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용진이보다 나이도 3살 많고 홀어머니의 여동생까지 딸려서 매달 집으로 생활비도 보내야 되는데 집안의 가장이기도 한 제 처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죠.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왜 용진이가 기약 없이 결혼을 미루는지 그 속내도 알게 되면서 용진이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마음이 아팠고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용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우리 엄마가 자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셔서 그래. 원래 좀 고지식 하시거든. 일단 이렇게 같이 살면서 천천히 친해지면 돼. 엄마도 자기 만나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나중에는 결혼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철마다 비싼 건강식품을 보내드리고 생신 때는 백화점에 가서 고급 스카프며 화장품 세트를 사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억지로라도 약속을 잡아 식사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만나기는 해도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결혼도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거하는 것조차 싫다고 하셨는데 다 큰아들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어쩌겠나요. 그렇게 어거지로 한 번씩 볼 때면 저를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그 와중에 제가 보낸 선물들은 잘 받으시긴 했지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걸 너무 잘 알았기에 나중에라도 이런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너무 고생문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진이가 너무 좋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좀 기분 나빠하셨죠. 용진이도 딱히 그렇게 잘난 거 없어 보이는데 왜 너를 반대하느냐고요. 저도 저를 무작정 싫어하는 어머님이 야속하기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싶어서 무기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30대 중반을 훌쩍 넘겼어요. 어머님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싫다고 아이 갖기 힘들면 어떡하냐 했는데 이미 그렇게 반대하는 사이에 제 나이는 더 들어버린 거죠. 저는 그 집에서 여전히 인정을 못 받았지만 반면 용진이는 저희 집에서 차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이 용진이를 조서방이라 불렀고 용진이 역시 저희 엄마를 장모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비록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올렸지만 저희는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용진이는 잦은 출장을 핑계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에 큰 건이 잡혔다. 인천에 설치할 게 많다며 며칠씩 집을 비웠어요. 용진이 하는 일이 그러하니 별 생각도 없이 꼬박꼬박 속옷이며 양말을 챙겨 가방을 싸주었죠. 하지만 그 출장은 점점 더 잦아졌고 행동도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부쩍 달라져가는 용진이의 모습에 불안감은 점점 커졌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4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고 제 모든 것을 걸었던 이 관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용진이는 점점 더 저에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용진이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미정아, 우리 그만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는 끝까지 자기가 싫다고 하고 반대하는 것도 이제 너무 지치네.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황당했습니다. 4년을 함께 살고 미래를 기약했는데 저보고 자기 엄마 설득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핑계를 대며 헤어지자고 하다니요. 여전히 용진이를 좋아했던 저는 그를 붙잡고 울며 설득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우리 거의 부부나 다름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내가 어머니께 더 잘할게. 내가 찾아뵙고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 절박한 설득에 용진이도 마음이 약해졌는지 저를 껴안으며 미안하다. 내가 잠시 피곤해서 헛소리했다며 헤어지자는 말은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또다시 믿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더욱 커졌지만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건 제 뒤통수를 치기 위한 비겁한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용진이는 저희 집에서 아이 자취를 감추고 달아났거든요. 그날 저는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진이는 그날 아침 강원도로 며칠 출장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신발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출장 가는데 신발이 왜 하나도 없지 싶어서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가봤더니 용진이 옷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본인 노트북이랑 물건들도 다 없고요. 아무리 출장이라지만 모든 물건들을 다 들고 사라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자기 물건 다 챙겨서 집을 나간 거구나 깨달았죠. 한순간 4년의 세월이 하얗게 증발하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밤새도록 전화하고 다음 날까지 전화를 계속했는데 전화도 제 카톡도 다 씹는 걸 보고 그제야 완전히 깨닫게 됐죠. 내가 그 남자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구나라는 것을요. 4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나 싶더라고요. 저는 오기가 생겨 더더욱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락처는 차단이라도 한 건지 아예 받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문자 한 통만 달랑 오는 겁니다.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해. 그 문자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욕을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조용진은 문자는 보냈지만 여전히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배신감이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난 어쩌면 좋으냐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제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주면서 오히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엄마가 반대한다고 결혼 안 하고 동거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 그럼 마마보이랑 결혼까지 갔으면 더 힘들 뻔했다면서 그런 비겁한 회피형 남자인 거 잘 알았으니 오히려 헤어진 게 다행이라면서요. 친구들의 말이 다 맞죠. 제가 봐도 그 인간은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4년간의 정이 있는데 한순간 마음이 뚝 하고 끊기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심 이제라도 돌아와 미안하다고 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다시 모르는 척 받아줄 마음도 있었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결국 남친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저는 겨우 용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용진이는 저를 보더니 몹시 성가시고 질린 표정을 지었는데 그 모습에 또다시 상처를 받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 산 게 4년이야. 근데 네 마음대로 짐 빼버리고 이별 통보하고 잠수 타면 그만이야? 이러지 마, 미정아. 한 사람 마음 끝났으면 관계는 끝난 거야. 엄마 반대하시는데 밀어붙이는 것도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나도 지쳤다. 설득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도망쳐? 이럴 거면 뭐하러 나더러 기다리래? 저는 용진이에게 따졌지만 용진이는 회사 앞이니 목소리 낮추라며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다. 미안해. 근데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나 너 이러는 거 너무 피곤하다. 저는 그 뻔뻔한 모습에 화가 나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제가 어쩌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용진이의 변심으로 저희 관계는 끝이 났어요. 4년이란 세월이 그리 짧은 것도 아닌데 문자 한 통과 1분의 냉정한 대면으로 끝이 난 거죠. 저는 한동안 가게 문도 닫은 채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배신감과 상실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제 친구 수정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죠. 미정아, 너 조용진 소식 알아? 무슨 소식? 걔 결혼한다며. 뭐? 결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맘때가 저랑 조용진이 헤어진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을 때인데 결혼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수정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수정이의 친구가 옆 동네 웨딩홀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데요. 그 친구도 저희 미용실 종종 왔었다 보니 제 SNS에 팔로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제 인스타그램을 한 번씩 구경 삼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진과 찍은 사진을 제 SNS에 종종 올리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그 친구도 조용진을 실제로는 못 봤지만 사진으로는 봐서 얼굴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자기 웨딩홀에서 결혼식 예정이 되어 있던 신랑 중 한 명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 인스타에서 봤던 제 남자친구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한테 전화해서 혹시 미정이랑 사귄다는 남자 이름이 조용진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 웨딩홀에서 이번 달 말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신랑 이름이 바로 조용진이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함했습니다. 나한테는 엄마 핑계를 대며 헤어지자고 해놓고 한 달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이라니. 그럼 결국 저와 동거하는 동안에 다른 여자를 만났고 결혼까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눈이 돌아 조용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전화를 안 받았기에 문자를 보냈죠. 너 결혼한다며? 너네 회사 가서 다 엎어버리기 전에 전화해.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진짜 조용진 회사에 가서 뒤집어 엎을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2시간 정도 뒤에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한 건 조용진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너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연락하고 내 아들 협박하는 거야? 조용진은 손 없나요? 왜 본인이 전화하지 않고 어머님이 전화를 하세요? 누가 하든 말든 왜 질척거리냐고.
이래서 내가 너 같은 애가 싫다는 거야. 드세고 끈질기고. 헤어졌으면 끝이지. 헤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배신당한 거거든요. 용진 씨 지금 어머니 옆에 있으면 바꾸세요. 직접 얘기할 테니. 못 바꾼다. 그리고 헤어지라는 건 내가 그러라고 했다. 도저히 너 같은 애는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여자 데리고 오라고 했다. 어쩔래? 너는 우리 용진이보다 나이도 많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데다 그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것뿐이니 덜컥 동거부터 하는 것도 너무 가벼워 보이고 싫더라. 우리 용진이랑 결혼할 애는 너랑 달라. 얼마나 착하고 여성스러운지 아니? 나이도 우리 용준이보다 한참이나 어려. 네 나이가 지금 40 앞두고 있는데 너 앞으로 애는 어떻게 가질 거야? 걔는 나이도 어리고 싹싹하고 어린 나이지만 벌써 집도 있고 친정에 돈도 많아. 톡 까놓고 너 같으면 아들을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겠니? 아니면 그런 애랑 결혼시키겠니? 저는 그 말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4년 동안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희망 고문하다가 이제 와서 도망치듯 잠수 타고 거기다가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해서 자기 엄마한테 대신 전화하라고 하는데 아들 참 잘도 키우셨네요. 그런 병신 같은 인간 저도 싫습니다. 뭐가 어째? 병신? 조용진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는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배신과 분노의 눈물이었죠.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 결혼식장 내가 직접 가서 아주 깽판을 쳐주리라고요. 저는 수정이의 친구를 통해 정확한 조용진의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수정이가 저 혼자 가는 건 걱정된다면서 함께 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을 웨딩홀의 입구에 다다랐는데 입구에는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이 즐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조용진에게 너무 화가 나서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웨딩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신부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름 아닌 제 미용실에 손님으로 오던 이세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친구 수정이는 제 옆에서 신부의 사진을 보며 혀를 차더군요. 얘가 용진 씨랑 결혼한다는 여자야? 젊고 예쁘긴 한데 가만 보니 얼굴을 다 뜯어 고쳤네. 안 고친 데가 없어. 약간 남상이기도 하고. 라며 험담을 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세나는 제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예쁘고 날씬한 몸매에 네일샵을 운영한다고 했죠. 서로 말도 잘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냈어요. 세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저녁에 드라이를 하러 오기도 해서 완전 단골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여자가 저녁에 드라이를 하러 오는 일이 자주 있겠나요? 묻지는 않았지만 혹시 저녁에 업소를 다니나 짐작은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미용실에 자주 왔고 당연히 저희 미용실에 매일 오던 조용진하고도 자연스럽게 친해져 조용진에게 오빠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가게 안에서 대화도 종종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가게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니던 미용실을 바꿨나 보다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갔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 이세나를 여기서 보게 된 거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정이는 제 반응에 이 신부도 아는 사람이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깽판 칠 필요도 없겠다. 왜?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 전에 조용진 엄마 좀 만나고 가자. 깽판도 안 칠 거라면서 조용진네 엄마는 왜? 꼭 전해줄 말이 있어서. 저는 하객들 사이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조용진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본 조용진 엄마는 경악하며 제 팔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꺼지지 못해? 직원 부를까? 그 반응에 저는 웃으며 그랬죠. 왜 이러세요? 그냥 축하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축하는 무슨? 너무 벌벌거리시니까 꼭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하신 것 같네요. 뭐가 어째?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라면서 욕까지 서슴지 않더라고요. 딱 봐도 제가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불안해 죽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진정 좀 하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신부는 어머님 마음에 쏙 드세요? 그래.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낫다. 어리고 예쁘고 집안 좋고. 아, 그렇구나.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꼭 마음에 드는 며느리 만나셔서. 이거 진심이에요. 제 말에 조용진 엄마는 무슨 꿍꿍인가 싶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얼마나 마음에 드시면 여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하실까 싶네요. 제 말에 조용진 엄마의 얼굴이 쎄하게 굳었습니다. 뭐라고? 제 이름 이세나죠. 저 아는 애예요. 저희 미용실 손님이었거든요. 근데 제 여자 아니에요. 성전환 수술 받은 트랜스젠더거든요. 그거 다 알고 결혼시키시는 거죠? 조용진 엄마는 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퍼뜩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죠. 네, 이세나는 사실 성전환 수술을 했던 트랜스젠더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 종종 드라이를 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 밤에 종종 젠더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남자 같지도 않고 목소리도 여자 같아서 짐작 못했는데 좀 놀랐었고 그때 당시엔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저랑 상관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후에 저하고 이렇게 엮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세나가 트랜스젠더인 건 조용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몰래 어떻게 이세나랑 둘이서 만났는지 모르겠고 결혼까지 한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용진의 신부는 제가 아는 그 이세나였던 거예요. 제 말에 조용진 엄마는 잠깐 충격으로 아무 말 않더니 곧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게 말이 되니? 네가 지금 우리 아들 결혼식 마치려고. 어머니, 저한테 나이 많아서 애 가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죠? 쟤는 원래 남자라서 아예 애를 못 낳을 텐데 그건 괜찮은 거예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세나가 그 트랜스젠더인지 그거라고? 다 네가 꾸며낸 거 아니야?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시던가요. 그 말에 또 조용진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용진이도 안다고? 당연하죠. 둘이 언제 눈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조용진 취향이 그런 쪽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둘이 잘 어울려요.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조용진 엄마는 충격으로 비틀거리더니 이내 얼굴이 시뻘개져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만 지켜보니 하객들 사이에서 인사하고 있던 조용진의 손목을 비틀어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도 근처로 쓱 다가가서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조용진 엄마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거예요. 너 이 새끼 똑바로 말해. 쌤이 정말 남자냐? 용지이는 덜컥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엄마, 그걸 어떻게... 그럼 진짜야? 저기 엄마, 일단 나중에 다 설명할게. 라며 말을 더듬는 그 꼴을 보니 조용진 엄마는 제 말이 다 사실임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 순간 조용진 엄마는 이성을 잃고 이런 미친놈이라며 조용진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그 바람에 하객들도 다 쳐다보고 웅성거렸죠. 눈이 돌아버린 조용진 엄마는 그 길로 곧장 신부 대기실로 달려갔습니다. 야, 네가 말해봐. 너 남자야? 조용진 엄마는 눈이 돌아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곱게 신부화장하고 앉아있던 이세나도 기함을 하더라고요.
너 남자냐고! 저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너 그 트랜스가 뭔가 그거야? 수술했어? 남자에서 여자로 수술했어? 얼른 말해! 사람들 다 웅성거리고 이세나도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말을 못해? 너 진짜 남자야? 어머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세나가 드레스를 잡고 엉거주춤 조용진 엄마에게 다가갔는데 조용진 엄마가 눈이 횟가닥 뒤집히더니 이세나 머리채를 잡은 거예요. 이세나도 소리 지르고 옆에 있던 직원이 말렸습니다. 사람들도 다 소리 지르면서 신부 대기실로 몰려들었죠.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을 망쳐 이 사기꾼년아! 하면서 이세나 머리채며 드레스며 갈기갈기 잡아뜯었고 이세나도 처음에는 놓으라고 소리 지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용진모 손목을 확 낚아채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했어도 원래는 남자였어서 그런지 힘이 좋아서 나이 든 조용진 엄마는 바로 손목이 꺾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조용진 엄마도 소리 지르고 사람들 뜯어말리고 조용진도 급하게 뛰쳐들어가 두 사람 떼어놓고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조용진 엄마가 이세나의 부모라고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당신들은 자식 새끼가 이런 걸 알고도 사기를 치냐고 멱살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냥 돈 받고 부모 연기만 하러 온 것뿐이라고 놓으라고 하면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세나 부모라고 앉아있던 사람들도 돈 주고 고용한 연기자들이었던 거죠. 게다가 하객으로 앉아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돈 주고 고용한 알바생들이었고요. 제가 굳이 쑥대밭 만들 필요도 없이 그 결혼식은 한편의 막장 코미디처럼 완벽하게 쑥대밭이 된 거였습니다. 하객으로 왔던 조용진 친척들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도 그 망신스러운 꼴을 다 보고 혀를 차고는 식장을 빠져나갔고요. 시어머니는 온갖 친척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울부짖다가 결국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가면서 그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손 하나 안 대고 코풍격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친구와 자리를 떴죠. 그렇게 2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뜬금없이 조용진 엄마가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미정아, 나다. 저를 드세고 끈질긴 년이라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가고 완전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죠. 내가 그년한테 홀딱 속았어. 걔가 우리 순진한 용진이도 제대로 꼬드긴 것 같더라고. 이런 개망신 당하고 용진이가 어디 결혼이나 하겠니? 가만 생각해보면 너랑 인연이었는데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한 거지. 용진이도 너무 힘들어해. 혹시 괜찮으면 우리 용진이랑 다시 만나볼 생각은 없니? 저는 그 말을 듣고 4년간 묵은 채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것처럼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전화기 너머에 조용진 엄마가 당황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와도 저보다는 낫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가 아쉬워지셨어요? 어머님 원하시는 어리고 예쁘고 집안도 좋은 그런 며느리 얻으셨잖아요. 조용진하고 딱 어울리는데 둘이 살게 냅두세요. 그리고 저는요, 어머님 아들 같은 마마보이의 비겁하고 수준 낮은 남자 다시 만날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락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그 지긋지긋한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제 4년이라는 세월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건 아깝지만 제 인생 전체가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딘가요? 조상신이 도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미용실에서 여전히 바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 덕분에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을 더 기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기며 씩씩하게 제 일을 하면서 가게 꾸려나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고 사랑스러워해줄 좋은 인연이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고 사는 30대 중반의 여자 손혜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식당의 사장님이 아니라 사모님이었습니다. 제 전 남편이 이 식당을 운영했는데 착하고 우직하고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남편이란 작자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봤지 속내는 아무것도 몰랐더군요. 그 우직하고 착해 보이는 겉모습과 말투에 홀딱 속아 넘어간 것이죠. 전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아직도 울컥울컥 하는 거 보면 그 배신감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나 봅니다. 제 인생을 기만했던 그 인간들에게 뭘 돌려주었는지 그 치열했던 복수극을 낱낱이 말해보려 합니다. 제 전남편 강민용은 고등학교 시절 만났던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귀기 시작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만났어요. 그러다가 강민용이 군대에 갔고 그 후로 자주 다투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냥 과거의 첫사랑이었던 걸로 추억했는데 그러다 돌아온 고향에서 우연히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게 되니 마치 운명 같은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긴 했지만 가진 것은 없는 빈털터리 청년이었습니다. 집도 가난했고 2년제 대학을 졸업 후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일을 했었어요. 가만 보면 참 착하고 성실하고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운도 안 따르고 기회도 잘 없어 보였죠. 어쩌면 그런 그에게 저라는 사람은 기회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지역 유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꽤 큰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요식업으로 자수성가를 하신 케이스고요. 강민용은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었기에 보통의 딸 가진 부모라면 강민용 같은 남자를 사윗감으로 반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강민용이 꼭 자기 젊은 시절 같다고 마음이 간다고 하셨죠. 성실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 짠하고 아버지의 옛날 모습도 떠오른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아버지는 강민용을 선뜻 사위로 받아들이고 인생 역전의 기회도 주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본인 소유의 건물 중에서도 가장 몫이 좋기로 소문난 사거리 코너 자리에 큰 규모의 대형 장어집을 차려주셨거든요. 인테리어부터 주방 설비, 심지어 초반 마케팅 비용까지 전부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왔죠. 내 가게가 아니라 자네 가게라고 생각하고 운영해보게. 여기서 열심히 벌어서 혜진이랑 행복하게만 살면 돼. 아버지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남편은 초라한 청년에서 대박 맛집을 운영하는 강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하우가 집약된 곳이었기에 가게는 잘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최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효도하고 싶다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시댁으로도 보냈습니다. 그 덕에 시댁 식구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죠. 가난하고 초라하고 늘 돈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결혼 후 시댁 형편도 핀 거였죠. 매달 적지 않은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었으니까요. 특히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아들 자랑이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다 제 친정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나 다름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며느라, 너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라. 우리 민용이 같은 남편이 없다. 착하지, 성실하지, 지 마누라라면 끔찍하지. 나도 우리 민용이 같은 남편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어머님의 그런 말이 좀 황당하게 들릴 때도 있었지만 기분 좋으셔서 하는 말이니 그냥 좋게 들어드렸습니다. 신혼 8개월 만에 우리에게는 보물 같은 아들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이라서 너무 좋았는데 남편은 성별이 나왔을 때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딸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딸바보 하고 싶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었죠. 남편은 그래도 아들이든 딸이든 중요하느냐며 몹시 기뻐하고 아들도 예뻐 죽더군요. 게다가 산후조리원에도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며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폈습니다. 남편의 우직하고 듬직하면서도 나만 바라봐주는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가 3살이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자 앞으로는 가게 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카운터라도 보거나 서빙이라도 돕겠다고요. 보통은 부부가 같이 식당 일을 돕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은 펄쩍 뛰며 말리는 겁니다. 에이, 무슨. 우리 가게 직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하러 당신까지 고생을 해? 나는 당신 손에 물 묻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가게가 겉으로는 마냥 장사 잘 되는 것 같고 다 좋아 보이지만 얼마나 험한 줄 알아? 저녁 장사까지 하다 보니 술 취한 손님들도 많고 또 주요 손님들도 아저씨들이 많잖아. 그것뿐인가? 직원들도 존거치로? 당신처럼 곱게 자란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 나도 그런 거 잘해. 아빠 예전에 장어집 하실 때도 내가 종종 가서 일손 거들고 했는데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 삼아 일도 했고. 그거는 젊었을 때고 뭐하러 사서 고생이냐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데 당신이랑 민호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거야. 고생은 나만 하면 돼. 당신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그저 민우 잘 키우고 백화점 가서 예쁜 옷 사입고 친구들 만나 브런치나 먹고 그렇게 사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알았지? 아, 그게 뭐야. 부부니까 같이 일해야지. 아이 참, 당신은 편안하게 취미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나는 그게 좋아. 알았지? 그 말에 저는 알았다며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게 너무 싫다고 고생은 자기만 해도 된다고 박박 우기는데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 말인가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며 감동까지 했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우리 남편은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가게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며 팔불출처럼 자랑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자랑이었지만요.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의 그런 행동은 결코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게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이도 5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가게 확장을 핑계로 밤낮 없이 바빴습니다. 이번에 2호점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거래처 미팅도 많고 직원들 교육도 새로 시켜야 해서 당분간은 집에 늦게 들어올 거야. 남편은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는 건 예사였고 새벽 시장을 간다며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집에 들어와서도 항상 피곤하다며 잠만 잤고 대화조차 나누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처자식을 위해 그리고 장인어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고마울 뿐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남편 놈의 철저한 연극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정말 우연히 그리고 소름 끼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이 나랑 민지랑 엄청 닮았대. 민지? 민지는 같은 반 친구야? 응. 너랑 닮았다고? 얼굴이? 응. 그렇구나. 그때는 아들의 말을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닮은 여자아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치원 공개 수업이 있어서 유치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다른 애엄마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문득 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민지랑 민우가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그러게요. 누가 보면 남매인 줄 알겠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날 민지라는 애를 처음 봤는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진짜 저희 아들하고 엄청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저희 아들은 저희 남편하고 붕어빵입니다. 저희 남편이 눈썹이 엄청 짙고 중간이 약간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어린아이인데도 눈썹이 엄청 짙고 숱도 많고 약간 일자 눈썹처럼 미간에도 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지라는 애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게다가 민우가 얼굴이 세로로 좀 짧고 입술이 둥글둥글 오리 입술 같은 편인데 민지도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엄마들 말 맞다나 모르고 보면 그냥 남매나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민지의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둘러봤는데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공개 수업에 안 오면 아이가 많이 섭섭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수업을 다 보고 집으로 가려고 차에 올라탔는데 그 대화가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 연애 시절 남편과의 대화가요. 저희 부부가 연애 시절 미래를 약속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혜진아, 나중에 우리 딸 나오면 민지라고 짓자. 어때? 왜? 첫사랑 이름인가 보지? 뭔 소리야. 내 첫사랑은 너지. 치, 웃겨. 근데 왜 민지야? 나는 옛날부터 민지라는 이름이 그렇게 이쁜 거야. 민지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다 예쁜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 하여튼 나는 그렇게 정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딸 낳아줘. 그게 내 맘대로 돼? 그리고 나는 아들이 좋거든? 그러면 아들 하나 딸 하나 나오면 되겠네. 누구 고생시키려고. 내가 다 키울게. 나만 줘. 아들은 민우라고 짓고 딸은 민지라고 짓자. 어때? 치, 김칫국부터 마시긴. 그러면서 둘이서 깔깔거렸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머리에 번쩍 나는 겁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하고 거의 남매 마냥 닮은 여자아이. 그런데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민지라니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강하게 들더군요. 하지만 이내 그냥 픽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도 그 민지라는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점점 커져만 갔죠. 그날 저녁 평소엔 늦는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퇴근한 거야? 아니야, 가봐야 돼. 가게 알바생 한 명이 갑자기 안 온다고 해서 내가 마감까지 있어야 돼. 근데 집엔 왜 왔어? 나 2호점 관련해서 급하게 자료 확인할 게 좀 있어서 태블릿 PC 좀 가지러 왔어. 아, 그래?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와서는 식탁 위에 태블릿을 올려두었습니다. 아, 땀을 너무 흘려서 냄새나는 것 같네. 나 일단 샤워 좀 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남편은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업무용 태블릿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물건이었지만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그걸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태블릿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떴죠. 내 생일? 0925. 아니더군요. 그럼 결혼기념일? 1104.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우 생일인가? 0505. 역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도대체 뭘로 했을까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유치원에 붙어있던 생일 축하 안내문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민지라는 아이의 생일이 이번 달이었는지 유치원 한켠에 이달의 생일 친구라고 붙어 있었거든요. 강민지 10월 12일. 그게 갑자기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그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띠링 하고 잠금이 풀리는 거예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 아이의 생일을 쳤는데 왜 남편의 태블릿이 열리지? 그때부터 제 심장은 거의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너무 닮은 외모, 게다가 남편이 딸을 낳으면 꼭 짓고 싶다고 했던 이름.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 아이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놨다뇨. 이건 분명 뭔가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이 미친 듯이 떨려오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생각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태블릿의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함을 했죠. 왜냐면 사진첩에는 낮에 유치원에서 본 그 아이 민지의 사진이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성장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때부터 걸음마를 떼는 순간, 촛불을 끄는 생일 파티까지. 그 모든 순간 옆에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남편 강민용이 있었고요. 내가 꿈을 꾸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 가게에서 서빙 알바를 한다던 직원 채연이가 있었습니다. 오픈 때부터 있던 직원이라 저도 잘 알죠. 채연이는 그 민지라는 아이를 안고 남편과 다정하게 셀카도 찍었더군요. 이게 다 뭐야? 그럼 정말 민지가 내 남편애? 그리고 애엄마가 채연이 이 여자고? 너무 충격적인 사실에 손이 사시나무 마냥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돈으로 가게를 차려주니 그 가게의 여직원과 눈이 맞아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이의 나이가 저희 아들과 동갑인 걸 보니 결혼하고 가게를 받자마자 이 여자랑 눈이 맞아 저를 기만해왔다는 것 같더라고요. 기막힌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티내지 않고 있다가 다음날 남편의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야근한다고 뻥쳤지만 남편은 곧장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은 당연하게도 저희 집이 아닌 가게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남편의 세컨하우스였겠죠. 남편은 익숙하게 그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룰루랄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밖에서도 계단이 보여서 계단 올라가는 남편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2층 오른쪽 집이구나. 그걸 지켜본 저는 금방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야 누가 왔나봐 좀 나가봐 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저승사자 만난 양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남편의 뒤에는 채연이가 있고 거실에는 민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그냥 단란한 새 식구의 저녁 풍경처럼 보이게 자연스럽고 평온해 보이더군요. 그 기막힌 광경에 저는 눈이 뒤집혔지만요. 저를 본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어버버했고 저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강민효, 네가 사람이야? 제가 찢어질 듯 소리치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 혜진아, 여긴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라며 횡설수설했고 상간녀 채연이도 좀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채연이는 담담해 보였고 올게 왔다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이보세요, 채연이 씨. 아니, 씨는 무슨... 야, 너 미쳤니? 할 짓 없어서 유부남 사장하고 노란하고 살림까지 차려? 다 아셨네요. 뭐라고? 저기, 일단 애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얘기하고... 남편은 쩔쩔맸지만 채연이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흘겨보더라고요. 아, 얘기해 그냥. 뭘 얘기해? 오빠가 말 못하면 내가 할게. 네, 사모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민지 생일이라 오빠가 온 거예요. 오빠가 완전 딸바보거든요. 채연이는 일부러 저를 더 긁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등신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미친 것들의 태도에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겁니다. 저는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케이크를 바닥으로 엎어버렸습니다. 케이크가 바닥에 뭉개졌고 민지라는 아이는 엉엉 울었죠.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빽빽거리는 상간녀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차려준 가게에서 직원년이랑 딴 살림을 차려. 야 강민유, 네가 사람 새끼냐? 짐승도 밥 주는 주인은 안 물어. 그 말에 남편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뭐라고? 짐승? 주인? 야, 내가 무슨 개새끼냐? 아니, 개새끼도 이런 짓은 안 하지. 너는 쓰레기 새끼야. 뭐라고? 그 와중에 채연이도 옆에서 열심히 부채질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저를 더 사랑해요.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는 그쪽보다 제가 훨씬 더 좋대요. 오빠가 당신이랑 있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주시죠. 야, 너 왜 그래?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뭐 못할 말했어? 이혼하고 싶다며. 같이 살기 싫다며. 아우, 정말. 그러고 있는 꼬라지가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옆에서 애는 울고 있지. 저것들은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거리고 있지.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현타가 제대로 오는 겁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 기도 안 찬다 정말. 그래,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아주 멋진 바퀴벌레 한 쌍이야. 그렇게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아보셔. 제가 그렇게 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혜진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오빠! 정리할게. 다 정리할게. 남편의 말에 채연이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그럼 채연이한테 똑바로 말해.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고. 애도 혼자서 키우라고. 남편은 제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채연이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나 노려보고 있고요. 채연이, 미안하지만 나는 원래 가정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는 일 없을 거야. 마음에도 없는 저 말을 억지로 하는데 아주 생쇼를 하는구나 싶었죠. 오빠, 그냥 이혼해. 하고 나랑 민지랑 셋이서 살아. 응? 채연이의 말에 남편은 또 울고 또 채연이도 울면서 매달리는데 둘이서 무슨 드라마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 꼬라지를 지켜보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잘들 논다. 그러고들 사세요.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을 확 뿌리치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빌라 건물 밖으로 달려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끄끄거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을 눈앞에서 확인하자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심정이었죠. 저는 끄끄 눈물 콧물 흘리며 겨우겨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얼굴을 묻고 엄청 울었어요. 내 가정은 끝이 났구나. 나는 저 남자한테 여태껏 속았구나. 우리 민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복잡한 심정이 휘몰아쳐서 정말 한참이나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가량 눈물이고 콧물이고 다 쏟으며 꺼이꺼이 울었더니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생각이 나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때까지도 녹음이 되고 있었죠. 채연이 집 쳐들어가기 전에 녹음 시작 버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켜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집에 쳐들어가고 채연이가 이혼해달라고 난리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또 감정이 격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보단 훨씬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심호흡을 하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리고 곧장 친정으로 갔죠. 제가 두 눈이 퉁퉁 부어 들어오니 엄마 아빠도 놀라셨습니다. 부모님을 보자 또 눈물이 터졌어요. 의연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바탕 울고 그간의 모든 사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분기탱천했습니다. 별 볼 일도 없는 남편놈 저 하나 좋다고 하고 우직해 보이니 가게까지 해줬는데
바로 그 가게에서 무려 5년 넘게 바람을 피웠던 거니까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가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로 갔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랑 저도 따라갔죠. 그렇게 가게로 갔고 남편은 잔뜩 쫄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장인어른 오셨어요. 제가 정말 죄송했고 그 여자랑은 정리를... 하면서 바로 비굴하게 채연이랑 정리하겠다는 소리부터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이 바로 남편 놈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뺨이 아니라 거의 주먹에 맞은 듯한 소리가 났고 남편이 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거기 있던 손님들 다 봤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돈으로 내 가게에서 딴 살림을 차려? 내가 널 아들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보란듯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딸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해? 아버지는 쓰러진 남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서슬퍼런 모습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애까지 낳고 산 주제에 정리? 정리가 그렇게 쉬워?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 놈이네. 남편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비굴하게 빌었지만 아버지는 손가락질까지 하며 냉혹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거기 있던 손님들 다 놀라서 쳐다보고 아주 난리였죠. 그렇게 그 여자가 좋다면은 소원대로 해줘야지. 내 딸이랑 당장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아. 어디 그 대단한 사랑이 밥 먹여주나 보자. 이 가게에서 당장 꺼져. 아버님, 그러면 내가 너 같은 놈을 여기 붙어있게 한 줄 알아? 그러자 남편도 눈빛이 달라져서 맹렬히 따지는 겁니다. 이만큼 가게 키운 건 저예요. 뭐 이 자식아? 애초에 이 가게를 해준 게 누군데? 어쨌든 이렇게 키운 건 저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혈압이 올라서 따졌죠. 야, 웃기지 마. 우리 아빠가 노하우 다 알려주고 잘 될 수 있게 다 도와줬는데.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저도 이 가게는 포기 못합니다. 이 가게 제 노력으로 키운 거예요. 기여도가 있다고요. 재산분할 소송 걸면 제가 반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는데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은 겁니다. 저희 아빠 가게인데 지가 뭔데요. 남편은 법적으로 따져보자느니 개소리를 했고 저희 아빠도 기가 막혀 뒷목 잡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는 법적인 분쟁을 시작할 뻔했는데 남편이 완전 헛짓거리 한 거죠. 애초에 사업자 등록증만 남편 이름이지 실소유주는 아빠였거든요. 임대차와 권리금 계약서의 초기 투자금 내역까지 전부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막힌 건 남편이 의도적으로 가게 매출을 누락시키고 현금을 빼돌려서 그 여자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횡령, 배임까지도 엮을 수 있는 문제였죠. 그제야 남편 놈은 바닥을 기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씨알도 안 먹힐 짓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버지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버지한테만 당했겠나요? 저한테도 당했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물론 채연이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도 집 재산 분할로 남편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도 고소비용으로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채연이가 살던 그 집 전세금까지도 빼서 횡령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이 타고 다니던 고가의 세단도 뺏기고 카드는 정지되었죠. 남편은 하루아침에 강 사장님에서 빈털터리 불륜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가게에 자기 목도 있다고 떵떵거리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참한 몰골만이 남았죠.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집에서도 쫓겨난 빈털터리가 되면서 시댁도 뒤집어졌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한 번만 봐줘라 어쩌나 하는데 듣기도 싫어서 차단해버렸네요. 나중에 동네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놈 등짝을 미친 듯이 때리고 채연이 찾아가서 머리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기보다 이제 돈줄 끊겼다 그거죠. 게다가 집도 없고 돈도 없어졌으니 오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결국 전 남편과 채연이는 시댁으로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좁아 터진 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백수가 된 남편, 그리고 상간녀와 그 딸까지 복닥거리며 살다 보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싸우고 부수고 아주 난리도 아니래요. 게다가 남편 놈도 저랑 이혼한 걸 절절히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참 웃기죠. 저한테 미안하고 아쉬운 게 아니라 제 돈과 아버지의 도움이 아쉬운 걸 테니까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형벌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그 가게를 제 명의로 완전히 돌려주시며 제가 앞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한 달 동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재오픈을 했죠. 가게는 예전보다 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고 저도 바쁘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제일 걱정됐는데 아빠의 부재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당당해진 제 모습을 보며 구김살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돈만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더러운 사랑의 말로가 어떤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 그 인간들은 뼈저리게 그리고 처절하게 느끼고 있겠죠. 아직도 그때의 그 배신감을 떠올리면 한숨이 나기도 하지만 든든한 부모님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도 있으니 씩씩하게 잘 살아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